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헌법재판소 7차 변론 열렸는데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이상민이었던 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상민이었던 것 같고. 이상민과 윤석열. 예, 네. 윤석열은 워낙 뭐 윤석열 씨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하지만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게 군인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떼찌떼찌 군인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때렸다. 국회에 담 넘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국회를 뭐라 할까요? 위험에 빠뜨려서 그 경호 경비를 위해서 개헌군을 투입했고 오히려 시민들이 개헌군을 두드려 팼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이 다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이 사람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끝난 거지. 끝났다, 이미 이제. 끝난 네. 자포자기 상태에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네.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생각.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끊임없이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모양인지 변호인들도 모르겠는데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 네, 네. 완전히 거기에 그런 식의 생각만 뭐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혁신범, 완전한 자기혁신범이에요. 자기 일종의 그 도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지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현재 변론들이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자연스럽게. 아마 이번 주에 그 한 2주 동안 하셨던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조사 결과 나오면은 틀림없이 아마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탄핵 찬성 여론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나온 것도 탄핵 찬성 여론은 70몇 프로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미. 네. 그리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것도 역시 70몇 프로 나와가지고 분위기는 그런데 특히 제가 중앙일보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공동으로 보도했던 강원택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네. 강원택 그 교수 네, 거기 보면 보수층을 좀 세분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보도를 하잖아요. 강성, 온건, 중도 보수 그렇죠. 이렇게 나눴는데 네. 강성 쪽은 확실히 윤석열 쪽 지지 쪽에 기울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 안 돼 보수에서. 온건하고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보수 네. 이런 보수층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과소 표집되고 표현되고 있지. 그렇지.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어제 조사 결과 중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이 한 거, 동아시아연구원이 또 이거 뭐야? 뭐 민간 뭐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 하영선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예.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민주주의 연구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1월 22일, 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웹조사는 이게 뭐야? 뭐 인터넷으로 조사한 건데 이메일 조사한 게 이게 신뢰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 예측을 맞춘 게 웹조사이기도 해요. 웹조사가 완전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지역이야, 성이야, 그 다음에 나이야, 요것만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몰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보야, 보수야, 중도야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표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화를 받을 만한 시각, ARS 조사는 아예 빼고 전화 면접 조사를 하더라도 받을 만한 전화를 돌릴 만한 시각에 어떤 층위가 주로 표집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아니면은 여성이냐, 자영업자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더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집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어떤 샘플링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연령대나 이런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웹조사 방식은 그 층위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그러네. 있을 거예요. 예. 특정 타깃을 정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층위가 상대적으로 고학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나 이런 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층이들이 웹조사 방식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찬성과 반대가 기존의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는 우리가 한 5.5 대 4.5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ARS 조사. ARS도 그렇고 예. 사실 전화 면접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봐야 6대 4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아시아연구원 조사한 걸 보면은 한 6.4 대 한 3.5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7대3 수준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민심이랑 비슷하네.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층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중도층은 지금 보수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응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중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론사 과표집 현상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던 층, 그 층이 조금 더 많이 포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그렇죠. 그리고 갤럽 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갤럽 조사 얘기도 했지만, 1월 셋째 주 갤럽 조사 결과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째 주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시기가 거의 똑같아.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박수를 쳐주지 않았다. 박수를 쳐주지 않아서 개혁을 했다. 개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제가 탄핵 네. 찬성하고 반대 아까 3점 몇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네. 탄핵 찬성의 64.9, 반대가 23.1이었어요. 오케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지금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해도 믿겠죠. 하지만 여기 이른바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를 중도 보수건 중도 진보건 간에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근데 저는 네. 그게 조금 국민의힘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현재 지금 하는 스탠스는 극우 쪽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그 극우 쪽의 입맛에 맞는 발언과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극우들을 향한 소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극우들이 뭔가 이렇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하고 손을 잡는 게 지금은 나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대선을 가게 되면 중도층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하고 계속 손을 잡는 거는 바보 그렇습니다. 같은 짓이고 이걸 빨리 손절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잘을 했고 당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지는 계엄은 정말 잘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훌륭한 당이라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달콤한 이 사탕을 뱉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극우들을 향해서 저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들으면 그쪽에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에는 점점 국민이나 일반 정서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도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실제 건전한 보수가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그러니까 요번 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이 정광훈류의 사람들하고 손잡으려고 했던 것에서 좀 손을 좀 떼고 이제 대선 국민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것 쉽지 같은데? 않을 거는 같은데 다음 주에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떤 뭔 아주 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 이렇게 딱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 내려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좀 내려가기 꺾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닥터 소마님이 슈퍼챗을 보내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최근 설문조사 연락 왔는데 40대 경기 지역이면 설문조사 안 받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반칙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도 40대 경기 지역의 그렇죠. 남자를 김현진 님이 이제 만약에 남자라면 남자를 이미 그 인원수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40대 경기 지역 남자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그렇죠, 또 그렇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게 뭔가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심과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예. 자꾸 보수에서 인용하는데 공정은 여심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의 봤다는 이상해. 거 아니에요? 이상해. 3명 직원이 거기는 있다고 하는데 이상해. 예. 3명 직원이 여론사 분석 전문가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 상관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ARS로 막 돌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렇지. 질문하고 싶어하는 거 던져가지고 예. 이런 조사 결과는 믿으시면 안 되고요. 주로 ARS 조사는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공공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업계 사람을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ARS 조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냥 평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이 여론사가 막 급변하는 시기,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거나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은 시기, 이런 시기에는 ARS는 과표집되거나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화면접 조사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예의주시해서 추세를 한번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정에서 전화 몇 번 받았어요. 그래? 예, 아, 근데 다 그래요? 끊어버렸어.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구나. 네. 예.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세 전환이 지금 한 1, 2주 만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가능하려면 뭘 어떻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피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아시아 연구원의 연구 결과 어제 중앙일보 일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일면에 그걸 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제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 합리적인 보수 집단이 실체가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 찍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찍었는데 그렇지.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탈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예. 지지층으로부터 이 합리적 보수층은 이미 다 이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일면에다가 중앙일보 같은 보수지가 썼다는 거는 이 사람들 빼놓고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 있는 거냐?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 누가 봐도. 그렇죠. 합리적 보수층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윤석열이 얼마 차이로 이겼습니까? 뭐 부정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빼놓고 어떻게 이기냐? 뭐 이기는 건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이기는 거는 둘째치고 거의 뭐 원사이드로 지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일명 구성이었던 건데 이 동아시아 연구원 말씀하셨지만은 여기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회사와도 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는 연구를 하는 곳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주로 이거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 회사처럼 그냥 한번 그냥 언론에 뿌리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겁니다. 보고서를 아주 깊게 쓰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충실하게 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꼬장꼬장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여론조사 방법론보다도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라든가 연구 방법론을 이제 자세하게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 제가 알기로 과거에도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이 한 중요한 연구들이 뭐 이 언론에 보도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최근 사이에 선거에 예. 대한 인식 조사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당 일체감에 대한 조사도 있고 맞아, 뭐 맞아. 2030의 뭐 이념적 성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보수지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세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구성도 그렇고 자기 지지층 이미 떠난 사람들 단기적으로 이제 좀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자신감 부족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이 키를 잡고 용기 있게 자 우리는 그럼 다시 중도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마땅치가 않다. 예를 들면 쌍권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지금 자기들이 뭐 이 국민의힘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철 장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뭐 정권을 자기가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정권을 지금 뭐 책임지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대권 주자들이 내가 대선 치러야 되니까는 중도로 가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경선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지금 당원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극우화된 당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 만세부터 부르고 가야 된다. 지금 여기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가 중도로 가자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홍준표가 하겠습니까? 오세훈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런 상황이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계속 상존할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방향 전환하기 어렵다.
뛰다가 한 번 방향 전환을 급격하게 하면 연골이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라도 이제는 방향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리가 부러진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그게 거죠. 그래서 바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원래는 2월 중순에 나온다 그랬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동훈 대표를 내란죄를 막 고소하고 별별 짓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 그쪽이 전가하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탠스는 원칙적으로 윤석열 계엄 잘못됐다, 윤석열 옳지 않다 이런 스탠스였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제일 중도 확장성이 좋은 사람은 한동훈이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사실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그런데다가 이제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물론 최상목 대행이 그거를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스탠스에 좀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원이 한 10명만 지금 붙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따라 변수가 조금 달라질 것이고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말을 해주는 순간부터 이제 분위기는 좀 달아오르게 돼 있다. 그리고 실제 한동훈은 윤석열과 어쨌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능력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친한계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요. 자, 빨리 나와라. 자,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한동훈 빨리 나와라. 나올 생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묻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저 극우화되어 있는 집단하고 어떻게 헌정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권성동이 얼굴이 됐고 윤석열이 얼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보수인형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합리적 보수 아까 뭐 분류했던 것처럼 운건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층들은 정말 그래도 아무리 민주당하고 뭐 이념 지향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다가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극우화되고 극우 파시즘에 경도되어 있는 이런 집단화되고 있는 것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누군가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민주당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 보수 진영 안에서도 파시즘화 돼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 한쪽 기층으로 좀 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너른 방식으로 연대하든 할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때는 연대해야 한동훈의 존재감이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가 내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소한 이거는 이번 계엄 선포는 이건 내란이고 이건 위헌적인 거라고 하는 목소리라도 좀 적극적으로 내준다면 보수 안에서도 그나마 갈 곳을 잃은 보수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수층이 한동훈이든 뭐 또 다른 누가 또 유승민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움직일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조금만 여기 말을 보태면은 한동훈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김성환 평론가님 이런 말씀을 좀 듣고 확실하게 지금의 윤석열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잘못됐고 헌법재판소 절차 문제없고 지금은 이 탄핵 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 이것과는 보수가 이제는 완전히 이 윤석열식 어떤 대응과는 결별해서 새롭게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존중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거는 거는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또 여기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분명히 윤석열은 잘못됐고 계엄도 잘못됐지만 애매하게 한 발 걸치면서 헌법재판소도 잘못됐고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제도가 이상하고 애매하게 양비론, 네, 이따위 소리를 한다. 다비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요즘에 유승민 전 의원이 딱 그런 스탠스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좌파 이야기하고. 그렇죠. 엄청 이상한 근데 거예요, 왜 지금. 그러냐? 예. 이 양반도
경선을 내가 통과를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승민 마저도 극렬 지지자들 눈치를 그렇죠. 본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윤석열은 강하게 부정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선 통과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니까 그것만 하면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잘못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왔을 때 극우 지지층이 야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고 했을 때 때려 부수자는 안 되라고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빌미를 또 주는데 함께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주 해야 되는 것이다 입장을. 저는 근데 국민의힘에 조금 더 민주당에게 요구했던 그 정도의 스탠스를 단계별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집권 정당이 되려면 비전을 제시해라. 반대만 하지 말고 남탓만 하지 말고 비전을 제시해라. 이게 늘 조중동이 민주당한테 했던 이야기거든. 수십 년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윤석열 만세를 외쳐왔어요. 근 3년 동안. 대선 후보 때까지 생각하면 3년이 넘네요. 윤석열 만세를 외쳐왔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탓, 이재명 탓만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그렇게 집권을 3년 정도 하고 우리한테 또 표를 주셔라고 하려면 이 사람들이 늘 말하던 식으로 조중동이 말하던 식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식으로 문바와 개딸 같은 극렬 지지자들한테 일단 벗어나서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혁신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라.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야 윤석열 만세라도 걷어들여. 그거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볼게.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너무 봐주는 것 같아. 저는 이거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을 한국의 언론과 시민들이 좀 스포일 시켰다고 보거든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딱 이 단어가 제일 정확해. 부모가 아이를 스포일 시킨 거야. 버르장머리 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오냐 맨날 해준 거야. 어지간하면 그냥 찍어줘 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민주당한테 엄격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야 문바들한테 벗어나. 개딸들한테 벗어나. 그런데 그거는 1단계야. 1단계라고. 수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죠. 그렇지. 네. 1단계라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너희들이 민주진영 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해서 통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늘 이래왔잖아. 그러면 이 똑같은 거를 요구를 해야지 국민의힘한테. 왜 국민의힘은 맨날 IMF 환란 위기 일으키고 나서 야 사과만 해줘. 미안하다고만 해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해도 야 사과만 해라. 스탠스만 좀 바꿔봐봐. 미안하다고 해. 그럼 또 찍어줘? 이건 아니라는 거지. 저는 안 찍는. 그렇죠. 우리는 안 찍지. 우리는 안 찍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왜 우리 과거에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이런데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오늘 패를 다 까볼까? 어떻게 나오나? 저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을 찍어본 그 계열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단 하여간 한 번 민주당을 찍어본 적 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혹시? 요구되는 한 그 번도 정도 찍어본 적이 기본적인 수준으로를 국민의힘한테 꾸준하게 요구해야지. 국민의힘은 정말 개판 막장으로 가놓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사과하면 맨날 받아줍니까? 인상현 의원이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니까 우리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정의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까지 생겼어요. 음. 어찌 보면 이게 다 한 팀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진보당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어느 순간 총력전을 해서 다 지지자를 모아야 겨우 사실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근데 내부적인 이런 견제가 사실 민주당한테 굉장히 긴장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너무 존재가 힘들어요, 근데. 민주당엔 굉장히 긴장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자꾸 뒤지는 당 그 지지율 조사 나오잖아요. 조국혁신당을 딱 얹으면은 민주당이 이겨 항상. 그렇죠. 네. 진보당 얹으면 더 이겨. 그렇죠. 더 이기는데 민주당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 한편에서는. 또 거꾸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없잖아 아무도. 쥐고 닦게 해도 그냥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보수 내부의 각성도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거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거나 보수 안에서 사실은 심지가 별로 굳지 않은 거야. 자기가 힘들어도 어찌 보면 이준석이 나을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뛰쳐나가가지고 뭔가 하잖아 자꾸. 그렇죠. 조직화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입 아파서 얘기 안 할게. 이준석이 자격이 있니 없니는 얘기 안 하고 네. 어찌됐든 그 안에서의 경쟁 구도나 견제하려고 하는 힘들이 작동을 해야 그래야 보수도 건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기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런 일을 해줘야 대한민국이 더 극우화되거나 파시즘화되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근데 보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한 10석 정도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민주당이 진짜 보수 리버럴 정당이 되면 돼. 네, 그리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보수 리버럴 정당이었지. 이 정당 아니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신자유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 한다고 진보 정당들이나 시민 사회에서 노동자들 버린다고 하면서 투쟁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것들 쭉 봐보면 있잖아요. 중산층 보수주의 정당이야.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도 맞아요. 빨갱인데 그러면 빨빨갱이가 생겨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준이야. 그 기준은 국민의힘 기준이고 완전히 극우파들 기준이고 그 기준에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필요는 없지. 지금 있는 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생긴 대로 민주당 그냥 보수 리버럴 정당이면 그냥 그걸로 안착하게 놔두고 그리고 그게 더 좌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또 그게 더 필요해서 육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또 육성을 시켜줘야지. 근데 이런 극우 정당들은 사실은 10석 이하로 가는 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죠. 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을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때려 죽여 뭐 윤석열처럼 계엄해서 이틀막을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이자들이 다시는 주류 세력으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하고 이참에 이들과는 결별하자라는 생각을 굳게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만 헤어질 결심을 합니까? 월요일에도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예. 그러니까 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음 정부는 이 극우를 뽑아내는 것도 힘들 버거운 정부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권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위원들 지금 임명된 게 임기 3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임기 1년도 안 됐어. 1년 조금 넘거나. 그렇지. 이런 인권위를 어떻게 두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인권위원장 너 그만둬 그런 다음에 막 감사 들어가가지고 막 뒤져?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버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정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정부는 굉장히 버겁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정부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만 좀 돌아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편에 막 극우가 막 반대 집회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갈 길을 가면서 그렇습니다. 정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민 어제 하이라이트했던 이상민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가 적혀 있는 그 문건을 저 멀리에서 봤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소방청장한테 안전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유의하라고 전화를 했다. 자, 근데 보세요. 제 자리하고 최경영
그 앵커 멀리서 자리하고 봤어.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가까운데. 그 보세요. 대통령하고 그냥 뭐 국무회의가 없었지만 솔직히 네. 제가 봤을 때 몇 명 데려다 놓고 이제 한 건데 그렇죠. 그 자리에 이상민이 있었다고 칩시다. 네. 이상민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리가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상. 크니까. 근데 안 회의실이. 보여요. 지금 최경영 안 앵커 보죠? 위에 종이에 뭐가 잔뜩 써 있잖아요. 이상민도 노안일 거 아니야. 나는 연세가 그분도 연세가 노안일 거잖아. 잠깐만. 나는 저 내용을 알아. 저 종이가 뭔지. 그렇지. 그런데 그거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단전단수라고 써 있는 거는 봤다. 소방청 이것도 그렇죠. 봤다. 근데 나는 내가 지시는 안 받았다.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또 안 되는 게 또 꼭 집어서 있잖아. 꼭 집어서 MBC 한겨레 경향 JTBC의 단전 단수인지 안전사고인지를 확인하라고 왜 조선일보는 확인 안 하나? 자기가 알았대. 그것도 봤대. 약간 몽골 대초원에서 그렇게 잘하신 분인가? 그렇구나.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인 것 사적 같아요. 그런 그래가지고 시약 이게 시력이 거의 2.0인 상태를 이 수강고는 노년까지- 이런 것도 교육시키나? 예, 층법회 사람들 중에 노년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노년까지 유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비밀리에 양성한 600만 달러의 사나이다. 600만 불의 사이다. 네. 사나이다. 그래서 이 스티브 행안, 오스틴이다, 행안부 장관을 못 잘랐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다. 디디디디 해가지고 디디디디디. 확대하는 그 기능이 디디디디디?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 기능을 사용했다. 근데 이게 이 네. 사람이 이런 황당한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된 이유는 그냥 결국 600만 불이라고 좀 해줘요. 자연스럽게. 600만 불의 불의 사나이. 사나이. 옛날 방식으로. 옛날 네. 방식. 옛날 그렇죠.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런 사나이가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끼워 맞추기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문건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1. 문건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돼서 이 문건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지. 2.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그렇죠. 전화를 받아가지고 단전단수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고, 소방청장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들, 내 회사들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조선일보는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사이를 메꿔야 되는데 네. 요 사이를 메꾸는 데 있어서 앞에 윤석열이 있고 자기의 책임과 윤석열의 책임은 없는 걸로 해야 되니, 그 메꿀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내가 일단 그 문건을 윤석열의 지시는 없었지만 문건을 보기는 해서 단전단수 얘기는 머릿속에 입력은 돼 있었고 그리고 내 기억상 지시는 한 바는 없는데 이제 그 뒷얘기가 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지시를 했다고 기억하진 않아. 하지만 요거는 생략돼 있는 거죠. 부지불식 간에 단전단수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나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 그러나 그건 지시는 아니었고 지시를 할 마음은 없었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볼 때 그 발언은 난 기억에 없습니다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왜냐면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믿습니까? 600만 달러의 사나이죠, 그게.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그거예요. 가면은 이게 헌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국회 거죠. 청문회 때는 선서 안 했잖아요. 예. 헌재에서 가가지고 선서했잖아. 선서했어. 선서했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아. 선서까지 해버렸으니 아예 없는 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 측 증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상민은. 창조를 해야지. 아, 창조를 해야 되는데 문건이 있다는 거는 검찰에 가서도 자기가 말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여줬다고 검찰에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슬쩍 돌려가지고 책상에 올려있는 걸 이렇게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안 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방청장은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 늘 버꾸라지들이 하는 말처럼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까지 이걸 위증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억을 차단하고 있는 지금 이상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전문가 임내하고 법률 전문가라고 자기들이 자칭하면서 판사 국민들을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심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감옥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런 처지가 돼버리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 그렇죠. 난 그게 그럼 더 어떻게 웃겼어. 봐야 되나? 오송 참사, 뭐 이태원 참사. 자기 자랑하는 거. 이태원 참사 이후에 내가 탄핵당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열띤 국무회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그날이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 보니까 한덕수는 국무회의 요건도 뭐
못 갖췄다. 그리고 사실 한 거는 한 전부 다 모여서 한 것, 전부 다도 아니지. 꾸역꾸역 11명인가 불러온 거잖아요. 6명 처음에 불러 모아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하다가 11명까지 왔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11명이 와가지고 한 거는 한 5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시간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윤석열 정부 때 했었던 국무회의 중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의 국무회의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민 측 주장은 아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띤 토론, 실체적인 어떤 심의가 이루어졌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실체적인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회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게 하등 쓸데없는 얘기인 게 일단 첫 번째로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국무회의라는 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준비가 됐다고 지금 주장하죠. 또 계엄령 그 그게 포고문이 회의 자료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회의 자료가 아니죠. 국무회의라는 게 회의 자료가 누가 참석하고 일시는 언제고 어디서 한다 회의 자료가 있는 거고 회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를 다 끝냈다라는 게 회의를 끝냈다라는 공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록이 존재하고 뭐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보완이 필요해 갖고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좋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회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이상민이 얘기하는 열띤 토론을 하는 과정에 윤석열이 나는 10시에 KBS가 생방송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늦어지니까 초조해하던 와중에 자꾸 열띤 토론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는 간다라고 하고 갔잖아요. 나는 간다라고 갔는데 그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회의를 하는데 나는 간다 이러고 가겠습니까? 회의가 아닌 거죠. 회의가 아닌 것이고 이게 회의였냐 아니냐에 실체적으로 이게 어떤 조건이 있으면 회의고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는 윤석열에게 애초에 국무회의를 할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회의할 의지가 없는 게 처음에 6명을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족수도 아닌 6명을 일단 8시에 불러가지고 나는 계엄을 하려고 한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덕수가 기겁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그래도 국무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전 그렇게 생각하면 불러보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10시에 생방송 해야 되니까 그건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아주 수동적인 형태로 무슨 회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국무회의를 할 마음이 없었다는 없었어.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없었어. 사람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이거는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해 줬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저 일면이 그거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명으로 계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고 하는데 애초에 5명만 불렀다는 거예요. 국무위원을. 그렇죠.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국무위원 자격이 없거든요. 국가정보원장. 네.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6명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6명을 불러 모은 다음에 조태열 장관한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소집하는데 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후 9시 전후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계엄 선포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 이상민은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다 반대하고 뭐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넋을 잃었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이야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안 돼가지고 나오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도 안 된다고 왜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국무회의를 소집하자 이렇게 반대 의견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후 10시 17분에야 겨우 11명이 나머지 4명의 장관이 오면서 11명이 채워졌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 계엄 선포할 거야. 또 똑같은 얘기하고 휙 하고 나가버렸다. 그렇지. 그 의안 번호도 없고 국무회의 그 의안 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부서도 안 하고 국무회의 끝마친다는 선언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계엄 선포 공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계엄군을 그냥 투입한 거야 국회에다가. 그렇지. 그런데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한덕수 국무총리나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 국무회의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상민이 자꾸 이거는 국무회의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라고 느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상민이 좀 빨리 왔고 지방에서, 그리고 본인은 행안부 장관이고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단전단수를 지시를 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모든 정황이 거의 확실해. 그러면 본인이 사법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야 국무회의 요건이라도 갖춰. 국무총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11명을 부랴부랴 불렀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고 국회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이상민은 사법적으로 자기가 걸려 있는 거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코가 끼어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 혐의에 들어가서 이거는 징역 5년 이상 아니에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럼요. 5년인가 10년 이상이잖아.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뭐 판사, 장관으로서의 명예가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이 쟁점에서 사실 국무회의냐 아니냐를 가장 또 이 정확하게 판별해 줘야 되는,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별해 줘야 되는 당사자도 행안부거든요. 사실 그렇죠. 행안부가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상민이 증언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쟁점에 있어서는 한 배를 타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쪽에서 증인 신청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거고, 안 그래도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는 서로 좋은 증언을 하고, 심지어는 회의록 부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이 설명하는데 윤석열이 느끼기에 좀 잘못된 설명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윤석열이 재판 헌법재판관 허가도 안 받고 막 고쳐줘요. 그거를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민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찰떡구멍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런 황당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동아일보 보도, 왜 동아일보 보도라고 얘기 안 했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동아일보 보도 나오기 전에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 얘기했다. 역시 그냥, 정론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정론이야. 그냥 얘기 막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론이야. 동아일보의 민화일보로 하는 동아일보의 일면을 미리 예측하고 정론이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이 분위기 왜 이래 지금? 누가 자파라고 해? 적응이 안 돼 지금 이 분위기. 누가 자파라고 하냐고 김민아를.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동아일보의 사설 내용, 아니 그 일면 내용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어제 그 빨갱이 명단에 없었어요 다들? 그 빨갱이 명단이 원래 발표됐어요? 네, 그 정도의 유명세는 없어서 빨갱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 극우 쪽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그분들이. 네, 그 대역죄인 명단이 어제 1번, 들어왔잖아요. 1번 문재인, 그다음에 2번 이재명, 근데 말번이 이제 한강인 것으로. 한강. 아, 네. 그거 봤어. 그 앞에 최강.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럼 그냥 당연히 그거죠. 그렇죠. 국가기관이 이걸 왜 만들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 진짜. 세력이 그 전에 이제 쿠데타도 하고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유린시키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을 직접 체험한 게 몇 번 있거든요. 100번? 몇 번 있어. 몇 몇 번 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수치스러웠던 것, 제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거는 최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권성동 씨가 아마 21년 4월쯤일 거예요. KBS와 MBC 탄압하 21년이야. 23년 4월, 23년 4월쯤일 거야. 탄압이 들어가기 전에 KBS에 조화가 막 나오고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있잖아요. 김우철 사장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권성동 씨가 먼저 이른바 아지를 떴어요. 아지요? 아지가 뭐예요? 선동을 먼저 했어. 아니요 그런 권성동이 선동을 했어. 그런 말을 써요. 권성동이 선동을 했다니까. 선동을 그걸 어떻게 아지라 하냐면 그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KBS, MBC가 민노총 세력이 다 잡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계속 민노총 좌파, 민노총 좌파, 민노총 좌파 니꼬르, KBS 니꼬르, MBC 니꼬르, 사장들 니꼬르, 최경영 니꼬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낙인 찍기를 그렇게 하면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때 말이야 대선 전에 이런 보도했었지. 뉴스타파 잡아가도 저 명예훼손이야. 본인들이 이겼는데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한 거야. 나 기분이 나빠. 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나서서 그래. 어쨌든 아지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대학 다닐 때 공부만 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먼저 있어. 독을 떴다니까. 먼저 독을 떴어. 왜 독을 뜨냐 이거지. 그러니까 뭘 떠? 이거는 선전선거 이 극우를 부추기고 어떤 정서를 부추겨서 사람들한테 몰려가라. 때려잡아라. 마치 법원을 그냥 깨부시듯이 서부지법을 깨부시듯이 KBS와 MBC를 깨부셔라라는 사인을 누가 시작했냐? 윤석열과 권성동이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요 깨부셔라라고 하는 집단과 우리는 별개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깨부시는데 일조했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코미디언도 있어요. 개그맨. 누구요? KBS 개그맨 출신에 누구 있어? 뭐라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10월 달인가? 가을에 보니까 국민의힘 영입인사라고 해가지고 김기현이 꽃다발을 줬어. 오,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좋아 이렇게 KBS를 두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각종 극우 유튜버들이 KBS를 점령 시도를 했고요. 거기에서 난장을 피웠잖아요. 난장 피우면서 김영민. 그렇지, 김영민 씨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김영민 씨가 근데 제 욕을 안 했냐? 직접 욕을 했어. 유튜브를 통해서 해코지하는 방송을 했다니까. 근데 이게 쭉 타임라인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마치 지령처럼 윤석열의 지령처럼 이게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지령하는 것처럼 그거 유튜버들을 준동시켜서 공공 언론기관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했었고 실제로 파괴가 됐지. 그거를 나중에는 수신녀라고 이른바 밥벌이 너희들 밥벌이까지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죠. 그런 식의 치졸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김건희 보호하려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더 많은 카톡과 더 많은 텔레그램들이 나올까 두려워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망산론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 계엄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졸렬하고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거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이념인 것처럼. 이념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고 부조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헌정을 완전히 그냥 흔들어서 저 멀리에 던져버리고 국민들을 노예, 독재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우 집단, 유튜브 집단, 시민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사병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공 언론기관들을 폭력적으로 접수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와 사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본질은 이거야. 본질은 이거예요. 변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이게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도 제가 당했던 일이 많은데
하여간 오늘 뭐 신세한 그러니까 뭐 왜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됐어요? 아니. 아지 뛴다, 동 뛴다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아, 그래요? 예. 진짜 공부만 했구나. 동 뛴다는 무슨 공부만 말이야? 했지. 똑같은 공부만 이야기야. 했지. 그러니까 아지 뛴다는 뭐 싸움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 구호를 외칠 때 먼저 외치는 사람 선창하는 거. 선창하는 거죠. 여기 그걸 아지 전문가한테 뛴다 그러고. 물어보. 아, 이분이 네. 전문가야? 전문가. 아지테이션의 앞자. 그렇지, 그렇지. 아지테이션 정확한 용어입니다. 아, 네. 아지테이션. 네, 아지테이션에- 근데 왜 동 뛴다? 예, 에지테이션의 앞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뭐- 동 뛴다 그래 그러면? 동 뛴다는 뭐예요? 그거 뭐 그거의 어원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또 비슷한 의미. 예를 들면은 뭐 노래를 부를 때 이제 뭐 처음에 그 앞에 그치. 구호 같은 거를 외치면서 아지테이션? 부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능과 무능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뭐 서로 지향하는 바나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정권마다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가만 뒤돌아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무능하고 뭐 그 보수는 유능하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근데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 인용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은 질문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76.5%예요. 중도층에서 84.1%예요. 잘못했다는 응답이. 근데 20대에서 50대가 모두 80%를 넘겼는데 60대는 60.6, 70대 이상은 51.9예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건 욕먹을 각오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렇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좀 생각해 예. 주시라. 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챙겨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세대들이 그렇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다 누구나 부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 아집이나 고집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정권 있을 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0대는 이미 은퇴 세대잖아요. 60대,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20대에서 50대 사이가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최선을 다한 가르침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렇죠. 진짜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아니 댓글에- 깨닫기까지 뭐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할게요. 그거를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네. 네, 어쨌든 댓글에 최경영 화풀이 방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샷 이러고 그 있니? 유능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도 정부의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이든 행정직 공무원이든 유능하냐 안 하냐의 판단의 기준은 정부의 역할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원의 합리적 행정학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근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하는 사람이 나는 마누라 때문에 이런 거 할 거야. 나는 마누라 때문에 저런 거는 못해. 또는 내 편이니까 저쪽에는 몰아주고 남의 편이니까 절대 이런 거는 절대 자원 배분은 못 해준다라는 이렇게 마가 끼어 있고 사가 끼어 있잖아요. 오늘 동마사 많이 나오네. 이런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심성이 끼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유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있는데. 근데 그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른바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가끔 나타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정부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있는 정권들은 유능한 정권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민 세금 자기들이 삥땅 쳐먹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어떻게 유능한 정권이 되겠습니까? 다 말씀을 안 하시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지지율 얘기하니까 뭐 그렇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지지율 그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 다른 나라도 20%대 지지율이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막 반박했던 게 생각이 나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지.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만 도드라지게 아무런 경제 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최하 수준 역대 정권. 외환위기 이후에요. 1%대 경제성장률 기록한 거 2년 연속 기록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처음이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요구를 같이 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주류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라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비주류의 입장에서 비주류를 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압력을 같이 받았던 건데 지금만큼 이 주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다 해야 하는 또 그러한 정치 세력을 표방하기에 좋은 적합한 그런 시기가 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세력이 아까도 이제 유능과 무능, 능력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통치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포기한 시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그렇죠. 윤석열 정권 거의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놓고 통치를 포기한 기간이 없고 어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던 것이고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입니까?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지. 연설을 하면은 네. 아무리 자기들 의석이 조금이어도 우리가 뭘 할 거다를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아무리 대통령이 파저티로 하지. 그렇죠. 네. 아무리 직무정지가 되고 아무리 무슨 이게 뭐 탄핵이 되고 난리가 나도 그렇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보통 야당이 윤석열 정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금도 이런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앞으로 이런 거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고. 권성동이라는 분은 이게 계엄은 잘못해서 미안한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이 이런 잘못을 했고 민주당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엄청난 잘못들이 많았고 이게 완전히 야당이잖아요. 정신 상태가 야당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는 주류로서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 통치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런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상황인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재명 대표가 뭐 말만 하면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언론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런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나 발언을 내놓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내놓을 필요가 된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 거는 보수 언론을 탓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탓하기 이전에 그렇게 시비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대한민국 주류 세력으로 민주당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자꾸 희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혹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보면 볼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예. 민주당 청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윤석열이 더 많이 해 제가 보니까. 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민주당은 청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청년 앞세우고 청년에 대한 책임감, 청년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극복해야 이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새롭게 바꿔줘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된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뭔가를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메시지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진짜 민주당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그치, 요구사항도 힘들지.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원래 그래서 집권 세력은 항상 욕먹게 돼 있긴 해요. 집권 세력도 근데 아니잖아요, 집권을 지금. 하기도 전에 집권 세력으로서의 보이는 거지. 포스처를 그 그치. 태도를 요구받는 상황이야. 맞아요. 어쩔 수가 워낙 없어. 부실하니까 맞아요. 이쪽이 어쩔 제대로 안 수가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포기했다는 게 저는 핵심이에요. 그렇지. 통치를 포기한 세력이다, 이 세력은. 그렇지.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이 세력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냥 들어 누웠어. 그럴 백제라야. 그럴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 윤석열 정권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 증명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이 비상계엄 선포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이에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주류 세력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주는 이제 과제가 남은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광고를 못했다. 하세요 지금. 광고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이 3년마다 약정 끝나셨다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말씀하시면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새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예, 제가 좋아하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는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의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묘종삼이 아닙니다. 산에 옮겨 심은 산삼이 아니고요. 직접 산에 씨를 뿌려서 씨종산 산삼을 7년 동안 기다려서 그래서 채취를 해서 한 거라서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합니다. 산양산삼, 산산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14,000건이고 평점이 만점에 가깝습니다. 2월에는 순백 1+1 산양산삼과 산산순백과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되는 산삼 젤리,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예,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소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2월에도 온 가족 겨울 건강 관리는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전화문의 1666-1080. 예, 좋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